21대 국회 마지막 임기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처음으로 현안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당정대 비공개 고위협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좀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인데 좀 많이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논의를 한다 해도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그 당정대 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공식적인 그런 그 논의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부권을 지금 이미 암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배종호 협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또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부권을 시사할 것도 지금 거부권 행사할 것도 이미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권은 일단 또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정식으로 등원하기 전에 천막농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걸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의 행사를 하면은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재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대략 국민의힘에서 한 20명 가까이가 이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명 가까이가 이탈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한 50명 이상이 공천이 안 되거나 또는 낙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겠는가 이게 두 가지가 변수인데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20명 정도가 이탈이 안 돼도 한 10명 정도가 이탈이 돼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한 타격이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만약에 재의결에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야권이 192,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108이니까 예. 8명만 이탈하면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번에 재의결 과정에서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 세력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이라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현재 상태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홍균 전 의원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재표결 시에 이탈표 나올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탈표는 있을 거지만 네. 그 이탈표로 인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슈가 이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조심스럽지만 더 높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와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몸풀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 과도한 규제라고 현안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총선 이후 첫 현안의 목소리를 낸 건데 이 전당대회 복귀 신호탄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신호탄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다 해도 그 SNS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표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KC 미인증 제품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라는 거는 네. 본인이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한다면은 민생 관련한 생활 정치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KC 미인증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지금 유보적인 그런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인들이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한동훈 현안 언급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민생 현안에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볼 부분은 예. 정치 활동과 관련한 그런 움직임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패배 직후에는 일단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뭐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든지 또는 뭐 당직자를 만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원희룡 전 장관까지 만나서 오찬 회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미 사실상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정치 행보가 의미하는 지금 목표점은 어디냐? 역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본인이 당대표 돼가지고 정치의 중심에 나서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까지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민생 문제 현안에까지 지금 본인이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생 문제가 보니까 대략 이게 구매가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국민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행보를 쭉 보면은 다음 행보는 제가 예상하기인데 다음 행보는 아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대 등판론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전대 룰도 안 정해졌고 시기도 안 정해졌고 그러잖아요. 지도 체제 문제도 안 정해졌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등판론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노련하게 지금 정치 전면에 들어서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예. 굉장히 계산된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 등판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 등판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제 평론을 해주셨단 말이죠. 지금 여당에서는 총선 100서 만들고 이제 뭐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조정훈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다 책임 있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지금 이 한동훈 책임론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여당 안에 지금 당원들 간의 좀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전당대회를 하는데 전대루를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 당심 어떤 비율로 하든 본인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당내에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미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들의 대응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라는 거는 계산된 조심스러운 행보만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대중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지지를 드라마틱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식을 지금 파악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백서를 만드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에는 예. 마치도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세력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상당히 여론조사가 고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렇게 그 KC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도 자기 의견을 내면서 전대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배혁 회장님께서는 등판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다고 예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세라든지 당원들 간의 지금 안에서의 분위기,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서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하시겠어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등판해서 본인이 패배할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아예 정치적인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다면은 본인이 굉장히 출마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본인이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 본인이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근거로는 일단 룰이 100% 당원 투표를 할지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해서 국민 투표까지 해서 여론조사까지 해서 50대 50으로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예. 당심으로 해도 압도적으로 지금 1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해도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하고 거의 두 사람이 투톱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본인은 나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윤심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경우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길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판할 것이다. 왜냐? 이번에 본인이 등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복귀할 정치 무대가 굉장히 없어요. 다음에 본인이 복귀할 정치 무대라 하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재보궐선거, 또 하나는 지방선거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있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 지역에 나갔을 경우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지방선거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대권 도전하는 거는 정치적 수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 미래 권력과 지금 현재 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은 확실한 대권 주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래 권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힘이 쏠리게 되면 그야말로 조길레임 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되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 직계들이 과연 반대할 경우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 안에서 총선 백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오늘 경기 양주 회암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에 참석을 한 건데 관련해서 지금 3열의 이 조사의 사리가 거의 100년 만에 국내로 환송된 그 현장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찾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환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 여사의 좀 역할이 컸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석가탄신일에도 조계종의 진우 스님이 직접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이 컸다라면서 감사 표시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회암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찰입니다. 고려 때 불교의 총본산이었다 하고요. 예. 이 회암사가 융성했을 때는 스님이 수천 명에 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절인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을 찾아서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역할을 했고 예. 또 그것을 계기로 또 대통령의 그 발언을 인용하자면 또 한미 관계가 복원되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사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지금 회암사로 이혼되는 그런 쾌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리를 보면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회암사를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는 지공선사의 사리 그리고 나홍선사의 사리를 모신다 그러는데 지공선사는 인도 출신이라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고 또 이 사리가 다시 우리나라 이게 원래 도굴되었던 것이거든요. 예. 돌아옴으로써 어떤 민족적 자긍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회암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반출이 됐고 이번에 이제 10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년 만에 이게 돌아왔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예.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사에는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보니까 사리는 주기로 보스턴 미술관에서 정리가 됐는데 우리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사리를 지금 모시고 있는 사리 국까지 달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이 특종 보도한 기사를 쭉 보고 이해하기로는 아마 사리구는 우리가 양보하고 사리만 가져오는 그 교통정리 역할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 역할을 했다 해도 지금 저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 그리고 여권의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명품백 문제라든지 또는 허위 이력 학력 논란이라든지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특히 여권에서는 굉장히 좀 홍보하고 싶은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기회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좀 없애는 그런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번복하면서까지 민정수석실을 설치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2부속실은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김건희 여사를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하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특별감찰관 제도 이것도 좀 빨리 임명을 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간 특검과 수사 문제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좀 자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 잘 해주셨고요. 캄보디아 총리 방안에는 특히 지난번에 그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네. 심장병 어린이를 그 아산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또 그런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외교 행사에 상대국의 국가 지도자의 부인이 동반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역할을 안 한다면 그거 자체가 외교적으로 또 결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야당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으로도 민정수석실도 부활한 만큼 이미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만 안 붙었지 예. 제2부속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오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부속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도 투명성을 제고한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공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국회를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해가지고선 사실은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예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부에서는 이런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주면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이 있는 만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해 갖고 자꾸 민주당에서 해명이 먼저라 그러는데 해명은 해명대로 하고 역할은 역할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관련한 이야기 주신 것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6일이었죠. 그 국회의장 경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변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원식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된 그 상황을 두고 또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연임론의 변수는 전혀 안 되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연임론의 리스크가 예.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임까지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논리는 첫 번째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민심이 이렇게까지 작용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후보로 선출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이제 교통 정리를 사실상 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그러면서 뭐냐, 민심이 국회의장 후보까지 교통 정리하느냐 라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변이 일어난 거죠.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우원식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연임론의 허들이 사라진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또 만약에 추미애가 됐다면은 예. 계속해서 다 그러면 명심이 하느냐, 그러면서 또 연임까지 하느냐, 그러면 뭐 1인 지배 정당이냐 사당이냐라는 그런 공격을 해올 텐데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했는데 그 예상과 예. 논리가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임하는 데는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샤이 지금 비명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우원식 후보도 친명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 선거운동 할 때도 친명을 내세워가지고 명심 마케팅을 해가지고 본인이 또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샤이 비명 예. 프레임은 실존하지 않는 프레임이다. 그러면 이제 우원식 후보가 왜 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추미애 후보에 대한 거부감, 비토가 굉장히 당내에 팽배한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원식의 개인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선거운동 방식도 좀 달랐는 게 지금 뭐 추미애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대중 지지를 뭐 바탕으로 목표로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는데 실제 유권자는 대중이 아니거든요. 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당선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맨투맨으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에까지 다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그래도 추미애보다는 우원식 후보가 더 낫다. 이런 이제 특히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의 그런 판단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야, 민주당을 오히려 살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이외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 이런 대안 부재론이 여전한 가운데 이 추 당선인의 낙선으로 이 대표가 연임 부담을 좀 덜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당선인이 예. 국회의장 후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연임의 그 공간이 넓어진 게 아니라 예. 추미애 당선인이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대체제도 없거니와 그 당은 1인 지배의 정당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후보를 분명히 민 것 같은데 아예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니고 보이게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변수와 상관없이 이재명의 그 연임 가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 갖고 분명히 박찬대 원내대표를 앞세워서 교통정리까지 하는 걸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교통정리까지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단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예.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의 어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쓴소리를.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황제 정당이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뭐 추미애 후보나 우원식 후보나 똑같이 친명 구애 작전을 폈어요. 단지 밀었던 사람은 추미애인데 우원식이 되니까 그게 좀 공교롭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스타일도 좀 구겼는데 그 구긴 스타일을 좀 덜 구기게 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후보한테 문제가 있었다. 추미애 후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요번에 아주 이 과정에서 최대의 패배자는 추미애 후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추미애 후보가 대중 지지가 많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중 지지라기보다는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의 비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반전을 만들므로써 민주당에게는 나쁘지 않아요. 민주당이라는 당으로 볼 때는 이 당은 이런 반전 서사도 쓰는구나. 제법인데 또는 한 방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1인 정당이고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 권력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전 드라마를 써냈다. 이 점을 오히려 바깥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죠. 1인 정당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좀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로 인해서 참석하게 되고 오랜만에 귀국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 좀 의미 있다고 보세요? 네,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15주기를 위해서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또 타이밍을 맞춰서 박지원 당선인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정치인들이 결국은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면만 된 상태라서 정치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그렇죠. 받고 있는데 복권이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민주당 내에 그 김경수 지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큰 메기 한 마리가 들어간다라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그 정치공학으로 보게 되면은 예. 결국은 이것이 향후에 뭐 지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 사면이 된 만큼 복권이 빨라지든 늦어지든 시간 문제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들었네요.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복권이 안 된 상태라서 피선거권 제한이 2028년 5월까지거든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일단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역시 이제 친문의 적자다라는 그런 시각 하나 하고 지금 또 앵커께서 약간 언급은 했지만
결국은 대선 전에 피선거권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주목해 봐야 된다. 제가 이제 될 그런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대해서 좀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은 굉장히 일반론적인 시각이니까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볼 때 김경수 전 지사 개인의 파괴력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미미하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김경수 전 지사 개인은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지금 장관, 지금 이제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선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빨리 이루어질 경우에 여기도 사면 복권을 하면은 출마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은 모를까 각자 도생식으로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율, 이 지위를 좀 제가 볼 때는 도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의 복권까지 이제 된다면은, 그래서 피선거권이 회복이 돼서 대선 주자가 된다면은 굉장히 민주당 대권 경쟁은 흥미진진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1인 외에는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조국 대표까지 가세를 한다면은 굉장히 진보 진영의 대권 도전전이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흥미진진해진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되든지 간에 후보가 저는 정권 교체에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퇴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이 재임 기간 외교안보 순간을 복귀한 좀 회고록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 한계를 못 벗어났다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보수 정당이든 또는 뭐 그 반대 진영의 정당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이념 정향보다는 그 실리와 국익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거는 뭐 이념의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저는 직접 읽어보진 않고 이제 언론 보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요.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누굴 생각했냐면은 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전후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적절한 당근을 주면은 아예 개발을 포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 나온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굳이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전직이든 현직이든 아니면 미래 권력이든 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그 시점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뭐 그 안보 보좌관 했던 사람의 회고록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하고 미국 측 카운터파트의 주장이 지금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핵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듯이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그 반대 진영으로부터 공격할 빌미를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은 남부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김여정의 명에 의해서. 그런데 뭐 얘기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남부 연락사무소 다시 재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자기네들이 때려 부셔놓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자기네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는 이념의 왼쪽에 있는 정치인들도 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회고록이죠.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대 진영에 공격할 빌미를 계속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화돼 있어가지고 상대를 악마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보수 진보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언제쯤 전임 대통령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 모두 좀 전임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회고록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예. 근데 전직 대통령을 지금 뭐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렇게까지 비하를 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얻을 것이 뭐가 있죠? 제가 볼 때 그건 너무나 상식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폄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회고록에서 계속해서 주장한 것, 그 이제 본인의 재임 시에도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뭐 본인이 업적을 만들었고 또 본인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 상대로 직접 연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9.19 남북 군사 합의서도 만들어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뭐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대북 정책은 강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이후에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더 심각하게 심화되고 발전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까지 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까지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이 얻은 것이 뭐가 있냐?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예.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저는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도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두 분과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인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